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친구를 만나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습니까? 모임 약속 잡히면 속으로 한숨부터 나오지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답답함의 정체를 밝혀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 친구 없으면 쓸쓸하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만난 수백 명의 어르신들 중 진짜 쓸쓸한 분들은 오히려 친구가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매일 누군가와 통화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 모임 나가고 명절 때마다 선물 돌리느라 바쁜데도 얼굴엔 피곤함만 가득했어요. 왜 그럴까요? 친구가 많은데 왜 더 외로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건 친구가 아니라 관계의 무게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떤가요? 카톡 알림 뜰 때마다 확인하기 싫지 않나요? 모임 날짜 잡히면 핑계거리부터 찾지 않나요? 만나고 나면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지는지 모르겠다고 느끼지 않나요?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몸이 정직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관계는 필요 없다고요. 우리 사회는 이상한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친구 많으면 성공한 인생, 혼자 있으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짓말이요. 그래서 모두가 친구 숫자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곁에 있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아플 때, 힘들 때,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일 뿐이에요. 더 솔직하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 손에 꼽을 사람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을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인간관계에 실패한 것 같은 그 불안감이 문제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면 60 넘어서 친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니, 오히려 건강한 신호입니다. 이제 가짜 관계와 진짜 관계를 구분할 줄 아는 눈이 생긴 거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학창 시절 친구들, 지금도 연락하나요? 군대 전우들, 명절 때 안부 문자나 주고받나요? 직장 동료들, 퇴사하고도 만나나요?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 만나고 환경이 바뀌면 멀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두 가지를 얻게 될 겁니다. 첫째, 친구 없는 게 왜 문제가 아닌지 확실히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는 건 환상입니다. 진짜 평화는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나와요. 지금부터 그 평화를 찾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네 한마디 남겨주세요.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노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될 해답을 얻게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1살 김태윤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태윤 씨는 평생 교사로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수백 명의 제자를 가르쳤고 동료 교사들과도 가까웠어요. 퇴임식 날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락하고 지내요. 모임 있으면 꼭 나오세요. 따뜻한 말들이 쏟아졌어요. 태윤 씨는 그날 행복했습니다. 내 인생은 성공적이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처음 몇 달은 전화도 오고 모임 초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뚝 끊겼어요. 카톡 단체방에는 여전히 있었지만 대화는 현직 교사들의 업무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태윤 씨가 뭔가 말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아, 선생님은 이제 편하시겠네요. 우리는 아직 고생이에요. 그런 말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명절 때마다 몇몇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만나보면 껄끄러웠습니다. 옛날 이야기만 반복되고 지금 현재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태윤 씨는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추억 속의 선생님이지 지금의 친구가 아니구나. 그래도 태윤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학 동기들이 있잖아. 그들과는 다르겠지. 동기회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는 사업 성공 자랑, 누구는 자식 성공 자랑, 누구는 건강 자랑. 태윤 씨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아내가 물었어요. 왜요? 친구들 만나면 즐겁지 않아요? 태윤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즐겁지 않았거든요. 그저 익숙해서 해야 할 것 같아서 만났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태윤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사람을 만나지 말자. 다음 날부터 태윤 씨는 모든 모임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단톡방도 나왔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어요.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만 혼자 남겨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진 거예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억지 웃음 지을 필요도 없었어요. 태윤 씨는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니 머릿속이 맑아졌어요. 50년 가까이 남을 가르치느라 정작 나 자신은 잊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산책길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나이가 비슷해 보였고 그 사람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어요. 그렇게 몇 번 마주치다 보니 가끔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호진 씨라고 했어요. 은퇴한 의사였습니다. 둘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어요. 특별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냥 가끔 날씨 이야기, 파도 이야기, 그런 소소한 말들만 나눴어요. 신기하게도 그게 편했습니다. 자랑할 필요도, 평가받을 필요도, 인상 쓸 필요도 없었어요. 그저 두 사람이 조용히 걷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이호진 씨가 물었어요. 김 선생님, 요즘 친구들 안 만나시나 봐요? 태윤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정리했어요. 이제 혼자가 좋더라고요. 이호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요. 요즘 제일 편한 사람이 김 선생님이에요. 말은 많이 안 하지만 함께 있으면 편하거든요. 태윤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관계구나. 수십 년 알던 사람들보다 몇 달 전에 만난 이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하구나. 진짜 친구는 오랜 시간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만들어지는구나. 지금 태윤 씨는 매일 아침 혼자 가끔 이호진 씨와 함께 바닷가를 걷습니다. 친구 숫자는 줄었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어요. 이제 태윤 씨는 말합니다. 진짜 자유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느낄 때 온다고요. 김태윤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겁니다. 관계의 양과 삶의 질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비례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많은 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관계는 평균 5명 정도라고요. 150명까지는 얼굴을 알아볼 수 있지만 진짜 깊은 관계는 5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나요? 수십 명, 수백 명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카톡 친구 목록엔 200명이 넘는데 정작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왜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들까요? 이건 사회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주제입니다. 답은 명확해요. 삶의 단계가 바뀌면서 관계의 토대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학교 다닐 때는 같은 교실이라는 공간이 우리를 묶어줬어요. 직장 다닐 때는 같은 회사, 같은 업무가 연결고리였어요. 하지만 은퇴하면 그 연결고리가 끊깁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학부모 모임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 그 모임도 자연스럽게 해체돼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시간의 흐름일 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실패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내가 매력이 없어서, 내가 사회성이 부족해서 친구가 떠난다고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친구가 떠나는 게 아니라 관계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다. 조건이나 이익이 아닌 순수한 공감에서 시작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의 관계는 조건 위에 세워집니다. 같은 직장, 같은 동네, 같은 취미. 이런 조건들이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지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진짜 우정은 다릅니다. 조건이 없어도 자주 만나지 않아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김태윤 씨가 바닷가에서 만난 이호진 씨처럼요. 둘 사이엔 특별한 조건이 없었어요. 그저 함께 걷는 시간이 편했을 뿐이에요. 말이 많지 않아도 자주 만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관계예요.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할까요?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현대인은 고독을 견디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이 말이 핵심을 찌릅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이 그리워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과 단둘이 있는 게 불편해서 사람들 속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조용히 혼자 앉아 있으면 이런 생각들이 떠올라요. 내 인생 이게 맞나? 나는 뭘 위해 사는 거지? 앞으로 뭘 해야 하지? 이런 질문들이 불편하니까 소음 속으로 숨는 거예요. 시끄러운 모임, 끊임없는 대화, 누군가와의 연락. 이런 것들로 내면의 빈자리를 메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도피일 뿐입니다. 진짜 평화는 내면의 빈자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찾아와요.
그 빈자리가 사실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으로 채워져야 할 공간이라는 걸 깨달을 때요.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 타인의 시선이 사라진 곳에서 비로소 진실이 드러난다. 평생 우리는 역할을 연기하며 살았어요. 좋은 자식, 좋은 부모, 좋은 직원, 좋은 친구. 이 모든 역할 뒤에 진짜 나는 어디 있었나요? 역할을 벗어던질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이제 여러분께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친구들 만날 때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나요? 아니면 괜찮은 척, 잘 사는 척, 행복한 척 연기하나요? 대부분은 후자일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사회생활이란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평생 연기만 하고 살 순 없어요. 어디선가는 진짜 나로 숨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결핍감이에요. 고독은 혼자 있지만 충만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똑같이 혼자 있어도 한 사람은 외롭고 한 사람은 평온해요. 차이가 뭘까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좋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혼자 있으면 괴로워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과 편안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스위스 심리학자 카를 융은 평생 이 주제를 연구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중년 이후의 과제는 개인화다.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60 넘어서 친구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공적인 개인화 과정입니다. 이제는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 때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나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통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67%가 자주 만나는 친구가 없다고 답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 드는 과정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중 절반 이상이 외롭지 않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혼자 있지만 괜찮다는 겁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있는 법을 배웠다고 해요. 이게 답입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건 기술이에요.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연습하면 늘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외롭지 않고 오히려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창문 열고 신선한 공기 마시기, 물 한 잔 천천히 마시기, 가볍게 스트레칭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하루를 안정적으로 시작하게 해줘요. 루틴이 있으면 혼자 있어도 공허하지 않아요. 내가 내 하루를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김태윤 씨처럼 매일 아침 산책을 루틴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창가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새소리를 듣는 것도 좋아요. 루틴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하면서 그 시간이 나만의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만 계속해도 몸이 기억해요.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시간을 가지세요. 요리, 목공, 뜨개질, 그림 그리기, 뭐든 좋아요. 손을 움직이면 머리가 비워집니다. 쓸데없는 생각들이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돼요. 특히 요리는 좋은 선택이에요. 혼자 먹을 한 끼를 정성껏 만드는 거예요. 마트 가서 재료 고르고 천천히 손질하고 정갈하게 담아내고 이 과정 자체가 나를 돌보는 행위예요. 어떤 분은 매일 아침 빵을 구워요. 밀가루 반죽하고 발효되는 걸 기다리고 오븐에서 나오는 따뜻한 빵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분에겐 명상이 됐어요. 완성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을 즐기는 게 목적이에요.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아요.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손이 기억해요. 그리고 내가 만든 걸 보면 뿌듯해요. 내가 아직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자신감을 줘요. 세 번째, 글을 쓰세요. 거창한 글이 아니에요. 오늘 느낀 감정, 오늘 본 풍경, 떠오른 생각, 이런 것들을 노트에 적어보는 겁니다. 글을 쓰면 내 마음이 정리돼요. 흐릿했던 감정이 명확해지고 복잡했던 생각이 단순해져요.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는 수십 년간 글쓰기의 치유 효과를 연구했어요. 그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매일 15분씩 자기 감정을 글로 쓰는 사람은 정신 건강이 크게 향상된다고요. 특별한 주제가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커피가 맛있었다. 이런 소소한 것들로 충분해요. 어떤 분은 손편지 쓰기를 시작했어요. 보내지 않는 편지예요. 돌아가신 부모님께, 멀리 있는 자식에게, 옛날 친구에게, 마음속에 있던 말들을 편지로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응어리졌던 감정이 풀려요. 중요한 건 내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평생 남의 말만 듣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내 목소리를 들을 때예요. 네 번째,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공원이든 산이든 바다든 가까운 곳으로 나가보세요. 자연은 말이 없지만 위로가 돼요. 나무는 평가하지 않고 바람은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줘요. 일본의 산림치유 연구에 따르면 숲에서 20분만 걸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12% 감소한다고 해요. 걸으면서 억지로 생각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발걸음에 맡기고 주변 소리에 귀 기울이고 바람을 느끼세요. 발바닥으로 땅을 느끼고 햇살이 피부에 닿는 걸 느끼고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과거 후회도 미래 불안도 아닌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무도 혼자 자라고 새도 혼자 날고 꽃도 혼자 피잖아요. 그런데 외로워 보이나요? 아니에요. 그저 자기 자리에서 자기답게 살 뿐이에요. 다섯 번째,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세요. 현대인은 항상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TV 보거나 핸드폰 하거나 뭔가를 계속 소비해요.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비움이에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어 보세요. 핸드폰도 끄고, TV도 끄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있어 보세요. 처음엔 엄청 불편할 거예요.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이 근질거리고, 마음이 불안해져요. 하지만 며칠 지나면 달라져요. 그 비어있는 시간이 실은 가장 충만한 시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덴마크 철학자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현대인은 멈추는 법을 잊었다.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 말이 정확해요. 우리는 너무 바빠요. 하지만 정작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멈춰야 방향을 볼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 시간이 사치가 아니라 필수예요. 그 시간 속에서 나를 재정비할 수 있어요. 6번째, 나 자신과 대화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혼잣말은 정신 건강에 좋아요. 거울 보면서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든 일 있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런 말들이 나를 위로해줘요. 러시아 심리학자 레프 비고츠키는 혼잣말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혼잣말은 자기 조절 능력을 높여준다고요. 아이들이 혼잣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어른도 혼잣말이 필요해요. 특히 혼자 사는 시니어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격려하고 내가 나를 다독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네. 고마워.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하루 잘 살았어. 수고했어. 이런 작은 말들이 쌓이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내가 나를 소중히 대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7번째,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세요. 오늘은 이 책 10페이지 읽기. 이번 주는 새로운 요리 하나 만들기. 목표는 작을수록 좋아요. 크게 잡으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기 쉬워요.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면 성취감이 생겨요. 내가 뭔가 해냈다는 느낌, 그게 자존감을 높여줘요. 달력에 체크 표시하는 것도 좋아요. 목표 달성한 날에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달력을 보면 뿌듯해요. 이렇게 많은 날들을 잘 살아냈구나. 목표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오늘 화분에 물 주기, 오늘 이불 햇볕에 말리기, 오늘 동네 한 바퀴 걷기.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해요. 8번째, 새로운 걸 배우세요. 나이 들어서 새로 배우기 어렵다고요? 천만에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걸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긴다고 해요. 나이와 상관없이요. 악기, 외국어, 그림, 춤, 뭐든 관심 가는 걸 시작해 보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새로운 걸 배우면 삶에 활력이 생겨요. 오늘과 어제가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어제 몰랐던 걸 오늘 알게 되는 기쁨. 그게 바로 성장이에요. 일은 여든이 돼도 우리는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요. 배움에 나이 제한은 없어요. 9번째, 봉사를 시작하세요. 혼자 있어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중요해요. 봉사는 그 연결고리예요.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기, 복지관에서 식사 배식하기, 공원에서 환경 정화 활동하기.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걸 느낄 때 삶의 의미가 생겨요.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행복도가 40% 높다고 해요. 남을 돕는 게 사실은 나를 돕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우리를 살게 해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면 충분해요. 동네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하기. 이런 작은 실천이 나와 세상을 이어줘요. 10번째,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감사를 찾다 보면 삶의 관점이 바뀌어요. 없는 것에 집중하던 시선이 있는 것으로 옮겨가요. 미국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는 20년 넘게 감사 연구를 했어요. 그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은 우울증이 낮고 행복도가 높고 수명도 길다고요. 감사는 공짜 약이에요. 부작용도 없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노트 한 권 준비하고 매일 3줄만 적어보세요. 한 달이 지나면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11번째, 자기만의 공간을 만드세요. 집 안 작은 구석이라도 좋아요. 거기를 온전히 나만의 공간으로 꾸며보세요. 좋아하는 사진을 걸고 편한 쿠션을 놓고 좋아하는 책을 쌓아두세요. 그 공간이 나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힘들 때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안전기지라고 불러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안정감. 그게 우리를 지탱해줘요. 공간이 좁아도 괜찮아요. 창가 작은 자리, 거실 한 구석, 어디든 좋아요. 거기가 나만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12번째,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는 거예요. 젊었을 때 내 모습, 아이들 어렸을 때 모습, 부모님 살아계실 때 모습, 추억을 되돌아보는 건 단순한 회상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통합하는 작업이에요.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말했어요. 노년기의 과제는 자아 통합이다. 내 인생을 돌아보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잘한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게 내 인생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인간이니까요.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많이 가진 데 있지 않고 적게 원하는 데 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부유한 사람이다. 친구가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할 줄 알면 돼요.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느끼면 돼요.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나온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 혼자 있는 상황을 외로움으로 볼 것인가, 자유로 볼 것인가. 그건 선택이에요.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태도는 바꿀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2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몇 번을 실천하실 건지 숫자로 남겨주세요. 1번, 3번, 7번, 무엇이든 좋아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돼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일주일 뒤, 한 달 뒤,
다시 댓글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 다른 분들에게도 영감이 돼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60 넘어서 친구가 없는 건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삶의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유일한 시간이다. 무리 속에선 나를 잃지만 고독 속에선 나를 찾는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 혼자일 때 가장 자유로워요. 그 자유를 만끽하세요.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 평화가 중요해요.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혼자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이에요. 남들이 뭐라 하든 친구가 많든 적든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평온한가예요.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아내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혼자여도 친구가 적어도 여러분은 이미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완전해요. 더 나아질 필요도, 더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충분해요. 고맙습니다. 친구 없으면 외롭다고요? 그거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진짜 외로운 건 친구 10명과 술 마시는데도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줄 때입니다. 사람들 틈에 끼어 있는데도 혼자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차라리 집에서 혼자 차 한 잔 마시는 게 100번 낫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60 넘어서 친구 많으면 불행합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돈도 없어지고 시간도 없어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핸드폰 통화 기록 한번 보세요. 최근 한 달 동안 누가 먼저 전화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전부 내가 먼저 건 전화 아닙니까? 상대방이 먼저 전화한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한두 번? 아니면 아예 없습니까?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관계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상대는 관심이 없는데 나만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우정입니까? 이건 일방통행입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애써서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요즘 무슨 고민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가 아픈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으니까요.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면서 나누는 대화는 전부 표면적입니다. 날씨 좋네요. 요즘 건강은 어때요? 자식들은 잘 있어요. 이게 끝입니다. 깊은 대화는 없습니다. 진심을 나누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저 시간을 때우고 형식을 지키는 만남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 만나고 계십니까? 습관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제 와서 바꾸기 어려운 겁니다. 주말이 되면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낙오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건
고독이 아닙니다. 고립입니다. 고독과 고립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내가 원해서 혼자 있는 겁니다. 조용히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평화롭고 충만합니다. 하지만 고립은 강요입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서 혼자 있는 겁니다. 외면당하고 버려진 느낌입니다. 쓸쓸하고 공허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건 고립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더 큰 고립감을 느낍니다. 사람들 속에 있지만 이해받지 못하는 고립감입니다. 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 중 70%가 만남 후에 오히려 기분이 나빠진다고 답했습니다. 만나기 전보다 더 외롭고 더 우울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 때문입니다. 만나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됐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저 사람은 연금이 많은데 나는 적다. 저 사람은 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돈이 없다. 이런 비교가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만나기 전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나고 나면 내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건강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병원 진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노인일수록 신경성 질환이 많았습니다. 불안장애,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이 흔했습니다. 반면 사회 활동을 줄인 노인은 이런 증상이 감소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 많이 만나는 게 건강에 안 좋다는 겁니다.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사람을 만납니다. 왜요? 혼자 있으면 세상에서 잊혀질 것 같아서입니다.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허전해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사라져도 그들의 삶은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는 대부분 허상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그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이 허상을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마주할 것인가?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댓글에 1이라고 남겨주세요. 마음에 안 들면 2라고 적어주세요. 그 한 숫자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반응 하나하나가 제게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을 겪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66세 김명수 씨 이야기입니다. 명수 씨는 37년간 은행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은행 본점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엔 지점장까지 지냈습니다. 직장 생활 내내 사람들과 잘 지냈습니다. 동료들과는 한 달에 2~3번씩 저녁 약속이 있었고, 대학 동기들과는 매주 토요일 아침 등산을 갔습니다.
주말이면 고등학교 동창회 한 달에 한 번은 은행 선후배 모임까지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명수 씨의 다이어리는 늘 빼곡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동기 모임, 금요일 저녁 지점장 회의, 토요일 오전 등산, 일요일 오후 친척 모임.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수 씨는 이게 바로 성공한 인생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쁘게 사는 게 의미 있는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65이 되던 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성대하게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꽃다발도 받고 기념패도 받았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명수 씨는 뿌듯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자유로워서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출근 준비 안 해도 되고, 회의도 없고, 고객 미팅도 없었습니다. 매일 산책하고, 책 읽고, 텔레비전 보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넉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행 동료들의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오늘 회식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지점장, 차장님, 그리고 여전히 은행에 남아있는 후배들이 웃으며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명수 씨는 한 명 한 명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나와 10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신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사진만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명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뭐였을까? 37년을 함께 일했는데 은행을 떠나니까 이렇게 쉽게 잊히는구나. 그 후로 명수 씨는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려 했습니다. 대학 동기들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야, 오랜만에 한번 보자. 동기들은 좋다고 했습니다.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셨습니다. 그런데 대화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였습니다. 내 아들은 대기업 과장이다. 내 딸은 변호사랑 결혼했다. 손주가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 받았다. 친구들은 자랑만 했습니다. 명수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딸은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고개만 끄덕이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계산대에서 3만 5천 원을 냈습니다. 밥값에 커피값까지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골프장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명수 씨는 골프를 치지 못했습니다. 배우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퇴직하고 나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얼굴은 보고 싶어서 저녁 식사 때만 참석했습니다. 친구들은 종일 골프 이야기만 했습니다. 오늘 몇 타 쳤다. 어느 골프장이 좋다. 다음엔 제주도 가자. 명수 씨는 또 말이 없었습니다.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식사 끝나고 계산할 때 1인당 6만 5천 원이라고 했습니다. 명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골프도 안 치고 저녁만 먹었는데 6만 5천 원입니다. 억울했지만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내면 이상한 사람 되니까요. 집에 오는 길에 명수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번 달에만 모임비로 22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즐거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번 남의 자랑만 듣고 내 처지만 초라해지고 돈만 쓰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명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한 달만 아무도 안 만나보자.
한 달만 연락을 끊어보자. 정말로 나를 찾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첫 주는 불안했습니다.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혹시 누가 연락했나? 하지만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가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는 메시지가 올라왔지만 자신을 찾는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셋째 주, 넷째 주가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 다 됐지만 단 한 명도 명수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7년 직장 동료들, 40년 넘게 알고 지낸 대학 동기들, 50년을 함께한 고등학교 친구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나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그 다음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6주일쯤 지나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편하다. 약속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명수 씨는 혼자 앞산에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니 대구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구나.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억지로 사람들을 붙잡고 있었구나. 하지만 정작 혼자 있어 보니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김명수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가 은퇴와 동시에 무너지는 걸 목격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 관계들은 진짜 우정이 아니었다는 걸. 그저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유지됐던 관계일 뿐이었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가치는 오래됨이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성에 있습니다. 100명과 50년을 알아도 진정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1명과 1년을 알아도 진정성이 있으면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반대로 살아왔습니다.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진정성은 뒷전이었습니다. 이제는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로라 카스텐슨 교수가 연구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관계의 질을 추구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양적 확장이 중요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알아야 기회가 많아지고 정보도 많이 얻고 도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많이 모으고 친구를 많이 사귀고 모임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하지만 60을 넘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기회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인생의 큰 그림은 그려졌습니다. 정보도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누구도 진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한 명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니까요. 또 다른 심리학 개념이 있습니다. 정서적 조화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내 마음과 내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싫은데 좋은 척하면 정서적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이 부조화가 쌓이면 몸과 마음이 병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서적 부조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만나기 싫은데 만났습니다. 피곤한데 괜찮은 척 했습니다. 화나는데 웃었습니다. 왜요? 상대 기분 상할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하지만 이런 이중성이 쌓이면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불면증이 옵니다. 심하면 공황 증상까지 옵니다. 의사들이 경고합니다. 정서적 부조화가 지속되면 신체 질환으로 이어진다고. 쉽게 말해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듭니다. 여러분이 요즘 자주 아프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아픈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아픈 겁니다. 철학자들도 이미 오래전에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남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고, 남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려고, 남들 눈에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느라 정작 나 자신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나로 돌아올 때입니다. 남들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 때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군중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개인에게 있다. 군중 속에 있으면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는 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모두가 믿는 걸 믿게 됩니다.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다릅니다. 조용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진짜 내가 믿는 게 뭔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입니다. 미국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숲속에서 2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그는 월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나는 자연과 함께 있었고, 나 자신과 함께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삶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할 건 바깥이 아니라 아니라는 것을.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친구가 없으면 외롭다는 게 정말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오래된 믿음이 박혀 있습니다. 친구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혼자 있는 사람은 외톨이다. 나이 들어 친구 없으면 불쌍하다. 이런 믿음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 믿음들은 다 거짓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기준인지도 모릅니다. 아마 옛날 사람들이 만든 기준일 겁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많은 사람과 협력해야 살 수 있었으니까 그런 기준이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일 때 더 자유롭습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 이상 노인 중에서 인간관계를 대폭 줄인 사람들을 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혈압이 정상화됐고 우울 증상이 사라졌고 수면의 질이 개선됐습니다. 반대로 계속 많은 사람을 만난 그룹은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친구가 많으면 병들고 관계를 줄이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동안 진행한 행복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행복은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더 큰 행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질 높은 관계가 없을 때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질 낮은 관계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미 없는 친구 10명보다 혼자 있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처음엔 무섭고 불안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기적이라고 할까? 냉정하다고 할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심을 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평가가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관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끊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다른 사람 찾아서 만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만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발견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남을 발견하려고 애썼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질문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답은 남들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과의 대화 속에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위대한 정신의 표시다. 혼자 있는 게 두려운 사람은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없고, 자신의 취미가 없고, 자신의 즐거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의존합니다. 남의 생각을 빌려오고, 남의 취미를 따라하고, 남과 함께 있어야 즐겁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즐기고, 스스로 만족합니다. 그게 바로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예순이 넘었으면 이제 정신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남의 눈치 보는 삶은 이제 그만입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는 삶도 이제 그만입니다. 이제는 나답게 살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만 따라오세요. 첫 번째, 연락처를 정리해 보세요. 핸드폰을 꺼내세요. 전화번호부를 열어보세요.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 사람들을 지우세요. 과감하게 삭제하세요. 처음엔 망설여질 겁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할까봐, 혹시 연락이 올까봐. 하지만 솔직해지세요. 1년 동안 연락 없었으면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입니다. 번호를 지우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의무감이 사라집니다. 이 사람한테 명절에 연락해야 하나, 생일 때 문자 보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없어집니다. 정리는 자유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주간 계획표를 만드세요. 달력을 펴세요. 일주일 중에 나만의 시간을 정하세요. 월요일 오전, 수요일 오후, 금요일 저녁. 이 시간만큼은 절대 약속을 잡지 마세요. 누가 만나자고 해도 거절하세요. 이 시간에 뭘 하냐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집에 있어도 됩니다. 텔레비전 보든, 낮잠 자든, 멍 때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질 겁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불안합니다.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2주일만 지나면 달라집니다.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리추얼이라고 부릅니다. 나만의 의식입니다. 이 의식이 마음의 안정감을 줍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단호한 표현을 연습하세요. 거울 앞에 서세요. 자신을 보면서 말해보세요. 미안하지만 나는 바빠요. 오늘은 집에서 쉴 거예요. 다음엔 어려울 것 같아요. 소리내서 10번 말해보세요. 어색하지만 계속하세요. 20번 말하면 익숙해집니다. 30번 말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왜 이런 연습이 필요하냐고요? 우리는 평생 예라고만 말해왔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본 심리학자 가토 다이조는 거절의 기술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거절을 연습한 사람은 스트레스가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말하는 연습만 했을 뿐인데 실제 삶의 질이 개선된 겁니다. 네 번째, 취미 하나를 시작하세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으세요. 악기는 어떻습니까? 우쿨렐레는 배우기 쉽습니다. 유튜브에 무료 강의가 많습니다. 하루 20분씩 연습하면 한 달 후에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서예도 좋습니다. 문방사오를 사서 글씨를 써보세요. 붓을 잡고 먹을 갈고 종이에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명상입니다.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잡념이 사라집니다. 정원 가꾸기는 어떻습니까? 베란다에 화분을 놓고 식물을 키워보세요.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새 잎이 나는 걸 관찰하세요. 생명을 돌보는 일은 우리에게 목적을 줍니다.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돌보는 데 있다. 우리는 무언가를 돌볼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식물이든 악기든 그림이든 내가 관심을 쏟고 돌보는 대상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아침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침대에서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여세요.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세요. 그리고 스트레칭을 5분 하세요.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세요. 그 다음 산책을 30분 하세요. 집 근처를 천천히 걸으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주변을 둘러보면서 걸으세요. 돌아와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세요.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려보세요. 그릇을 예쁘게 골라서 음식을 담으세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세요. 이 모든 과정이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이 1시간 반이 하루를 결정합니다. 아침을 편안하게 시작하면 하루 전체가 편안합니다. 미국 작가 메이슨 커리는 위대한 사람들의 일상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책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아침 루틴이 있었다는 겁니다. 작가든 화가든 음악가든 모두 자기만의 아침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의식이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창의성을 높였습니다. 여섯 번째,
일기를 쓰세요.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노트를 펴고 오늘 있었던 일을 적으세요.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5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무엇이 좋았는지, 무엇이 불편했는지 솔직하게 적으세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꾸밀 필요 없습니다. 진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적으세요. 일기는 자기 이해의 도구입니다. 쓰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이 나를 피곤하게 하는지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자기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에 대해 쓰는 행위는 자신을 돌보는 행위다. 우리는 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봅니다. 7번째,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혼자 사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한 거지 사회와 단절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가보세요. 자원봉사자를 찾는지 물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만 투자하세요. 책을 정리하고 대출 업무를 돕는 일입니다. 아니면 지역 아동센터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1시간씩만 가면 됩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목소리를 좋아합니다. 이런 활동이 왜 좋으냐고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자존감을 높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의 과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생산성 대 침체. 노년에도 무언가를 생산해야 합니다. 봉사는 의미를 생산하는 일입니다. 8번째,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큰 목표는 필요 없습니다.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세요. 이번 달에 책 2권 읽기. 이번 주에 산책 5번 하기. 오늘 일기 1페이지 쓰기. 이런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체크 표시를 하세요.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스티커를 붙이세요. 시각적으로 성취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뇌는 성취감을 좋아합니다. 작은 성취라도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 도파민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도 달성하고 싶어집니다. 스위스 심리학자 카를 융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되어가는 중이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계속 성장합니다. 작은 목표는 이 성장의 디딤돌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행복한 삶은 자기 본성에 따라 사는 삶이다. 우리의 본성은 자유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드디어 이 자유를 누릴 자격을 얻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살아가세요. 누구 평가도 신경 쓰지 말고 살아가세요. 오직 나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실천하실 방법을 골라보세요. 1번부터 8번까지 중에서 가장 끌리는 것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댓글에 숫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됩니다.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가는 동행이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60 넘어서 친구가 적은 건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이제는 질로 승부하는 겁니다. 의미 있는 한 명이 의미 없는 100명보다 낫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위해 살아가세요. 나를 소중히 여기세요. 나답게 살아가세요. 그것이 가장 멋진 노년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으면 불쌍하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봅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시간 보내면 외롭다고 합니다. 천만에요.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가장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혼자 있는 법을 아는 분들입니다. 친구 100명보다 혼자만의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께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친구 만나고 오면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예전엔 그렇게 재미있었는데 요즘은 모임 약속만 잡히면 핑계부터 생각나지 않습니까? 카톡 알림 뜰 때마다 확인하기 싫고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받기 싫습니다. 만나서 뭘 얘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듣고 있으면 지루하고 집에 돌아오면 더 공허합니다. 이게 나만 그런 줄 아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60 넘은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친구 만나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구 없으면 외롭고 쓸쓸하다고요. 나이 들어 혼자 있으면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친구 많은 노인이 친구 없는 노인보다 우울증이 더 높습니다. 수십 명과 연락하면서도 정작 마음은 더 외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친구가 아니라 관계의 무게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창회 나가면 즐겁습니까? 누구는 사업 성공 자랑, 누구는 자식 잘 됐다는 자랑, 누구는 건강하다는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듣고 있으면 내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아무 말도 안 한 채 그저 듣기만 하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친구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 옛날 얘기만 반복합니다. 학창 시절 얘기, 젊었을 때 얘기,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째 듣는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저 과거에 갇혀 같은 말만 되풀이합니다. 경조사도 부담입니다. 누가 결혼하면 축의금, 누가 아프면 병문안, 누가 돌아가시면 조의금. 관계 유지하려면 돈도 들고 시간도 듭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힘들 때 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까?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우리 사회는 이상한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친구 많으면 성공한 인생, 혼자 있으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친구 숫자 늘리기에 매달립니다. 카톡 친구 목록에는 200명이 넘는데 정작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면 60 넘어서 친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니, 오히려 건강한 신호입니다.
이제 가짜 관계와 진짜 관계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긴 겁니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관계도 바뀌는 게 당연합니다. 직장 다닐 때는 직장 동료가 있었고, 아이 키울 때는 학부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아이들이 자라면 그 연결고리가 끊깁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일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친구 없는 게 왜 문제가 아닌지 명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는 건 환상입니다. 진짜 평안은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지금부터 그 평화를 찾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네 한마디 남겨주세요.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노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될 해답을 얻게 됩니다. 지금부터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친구 없는 노년이 왜 오히려 자유로운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3세 이정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평생 간호사로 살았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35년을 근무했습니다. 퇴직식 날 동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줬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 자주 연락해요. 모임 있으면 꼭 나오세요. 따뜻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그날 뿌듯했습니다. 내 인생 보람 있게 살았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전화도 오고 모임 초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카톡 단체방에는 여전히 있었지만 대화는 현직 간호사들의 업무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뭔가 말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아, 선생님은 이제 편하시겠네요. 우리는 아직 고생이에요. 그런 말들이 돌아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은 어땠을까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이니까요. 하지만 모임 갈 때마다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누구는 남편이 사업 잘 된다고 자랑하고, 누구는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하고, 누구는 손주가 똑똑하다고 자랑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친구들 만나면 즐겁지 않아? 정숙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즐겁지 않았거든요. 그저 익숙해서 안 나가면 이상할 것 같아서 나갔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숙 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 모임을 거절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 다음 모임도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단톡방도 조용히 나왔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친구들이 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만 혼자 남겨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진 겁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억지 웃음 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새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니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40년 가까이 환자들 돌보느라 정작 나 자신은 잊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벤치에 앉아 쉬는데 한 할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나이가 비슷해 보였고 그분도 혼자였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며칠 같은 시간에 마주치다 보니 가끔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73 박미란 할머니라고 했습니다. 은퇴한 약사였습니다. 둘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냥 가끔 날씨 이야기, 꽃 이야기, 그런 소소한 말들만 나눴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게 편했습니다. 자랑할 필요도, 비교할 필요도, 좋은 척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조용히 걷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박미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 선생님, 요즘 친구들 안 만나시나 봐요? 정숙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정리했어요. 이제 혼자가 좋더라고요. 박미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요즘 제일 편한 사람이 이 선생님이에요. 말은 많이 안 하지만 함께 있으면 편하거든요. 정숙 할머니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관계구나. 50년 알던 사람들보다 몇 달 전에 만난 이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하구나. 진짜 친구는 오랜 시간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만들어지는구나. 지금 정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혼자, 가끔 박미란 할머니와 함께 공원을 걷습니다. 친구 숫자는 줄었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동창회도 안 나가고 모임도 안 나가지만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평화롭습니다. 이제 정숙 할머니는 말합니다. 진짜 자유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느낄 때 온다고요.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겁니다. 관계의 양과 삶의 질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입니다. 오히려 반비례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많은 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관계는 평균 5명 정도라고 합니다. 150명까지는 얼굴을 알아볼 수 있지만 진짜 깊은 관계는 5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걸 덤바의 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수십 명, 수백 명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카톡 친구 목록엔 200명이 넘는데 정작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몇 명입니까? 내가 아프다고 하면 진심으로 걱정해 줄 사람이 몇 명입니까? 밤늦은 시간에 전화해도 받아줄 사람이 몇 명입니까?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일 뿐입니다. 왜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들까요? 이건 사회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주제입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삶의 단계가 바뀌면서 관계의 토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같은 교실이라는 공간이 우리를 묶어줬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같은 회사, 같은 업무가 연결고리였습니다.
하지만 은퇴하면 그 연결고리가 끊깁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학부모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그 모임도 자연스럽게 해체됩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시간의 흐름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실패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내가 매력이 없어서, 내가 사회성이 부족해서 친구가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친구가 떠나는 게 아니라 관계의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다. 조건이나 이익이 아닌 순수한 공감에서 시작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의 관계는 조건 위에 세워집니다. 같은 직장, 같은 동네, 같은 취미. 이런 조건들이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정은 다릅니다. 조건이 없어도 자주 만나지 않아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정숙 할머니가 공원에서 만난 박미란 할머니처럼 말입니다. 둘 사이엔 특별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걷는 시간이 편했을 뿐입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자주 만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할까요?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현대인은 고독을 견디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이 말이 핵심을 찌릅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이 그리워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과 단둘이 있는 게 불편해서 사람들 속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조용히 혼자 앉아 있으면 이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내 인생 이게 맞나? 나는 뭘 위해 사는 거지? 앞으로 뭘 해야 하지? 이런 질문들이 불편하니까 소음 속으로 숨는 겁니다. 시끄러운 모임, 끊임없는 대화, 누군가와의 연락. 이런 것들로 내면의 빈자리를 메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도피일 뿐입니다. 진짜 평화는 내면의 빈자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찾아옵니다. 그 빈자리가 사실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으로 채워져야 할 공간이라는 걸 깨달을 때입니다.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 타인의 시선이 사라진 곳에서 비로소 진실이 드러난다. 평생 우리는 역할을 연기하며 살았습니다. 좋은 자식, 좋은 부모, 좋은 직원, 좋은 친구. 이 모든 역할 뒤에 진짜 나는 어디 있었습니까? 역할을 벗어던질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친구들 만날 때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나요? 아니면 괜찮은 척, 잘 사는 척, 행복한 척 연기하나요? 대부분은 후자일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사회생활이란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평생 연기만 하고 살 순 없습니다. 어디선가는 진짜 나로 숨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결핍감입니다. 고독은 혼자 있지만 충만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똑같이 혼자 있어도 한 사람은 외롭고 한 사람은 평온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좋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혼자 있으면 괴롭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과 편안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스위스 심리학자 카를 융은 평생 이 주제를 연구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중년 이후의 과제는 개인화다.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60 넘어서 친구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적인 개인화 과정입니다. 이제는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 때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나답게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통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67%가 자주 만나는 친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 드는 과정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중 절반 이상이 외롭지 않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혼자 있지만 괜찮다는 겁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있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건 기술입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연습하면 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외롭지 않고 오히려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창문 열고 신선한 공기 마시기, 물 한 잔 천천히 마시기, 가볍게 스트레칭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하루를 안정적으로 시작하게 해줍니다. 루틴이 있으면 혼자 있어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하루를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정숙 할머니처럼 매일 아침 산책을 루틴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창가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새소리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루틴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하면서 그 시간이 나만의 의식이 되는 겁니다. 일주일만 계속해도 몸이 기억합니다.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시간을 가지세요. 요리, 목공, 뜨개질, 그림 그리기, 뭐든 좋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머리가 비워집니다. 쓸데없는 생각들이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특히 요리는 좋은 선택입니다. 혼자 먹을 한 끼를 정성껏 만드는 겁니다. 마트 가서 재료 고르고 천천히 손질하고 정갈하게 담아내고 이 과정 자체가 나를 돌보는 행위입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빵을 굽습니다. 밀가루 반죽하고 발효되는 걸 기다리고 오븐에서 나오는 따뜻한 빵 냄새를 맡는 겁니다. 그 시간이 그분에겐 명상이 됩니다. 완성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정을 즐기는 게 목적입니다.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손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걸 보면 뿌듯합니다. 내가 아직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자신감을 줍니다. 세 번째, 글을 쓰세요. 거창한 글이 아닙니다. 오늘 느낀 감정, 오늘 본 풍경, 떠오른 생각, 이런 것들을 노트에 적어보는 겁니다.
글을 쓰면 내 마음이 정리됩니다. 흐릿했던 감정이 명확해지고 복잡했던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는 수십 년간 글쓰기의 치유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매일 15분씩 자기 감정을 글로 쓰는 사람은 정신 건강이 크게 향상된다고 합니다. 특별한 주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커피가 맛있었다. 이런 소소한 것들로 충분합니다. 어떤 분은 손편지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보내지 않는 편지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멀리 있는 자식에게, 옛날 친구에게, 마음속에 있던 말들을 편지로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응어리졌던 감정이 풀립니다. 중요한 건 내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평생 남의 말만 듣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내 목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네 번째,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공원이든 산이든 바다든 가까운 곳으로 나가보세요. 자연은 말이 없지만 위로가 됩니다. 나무는 평가하지 않고 바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줍니다. 일본의 산림치유 연구에 따르면 숲에서 20분만 걸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12% 감소한다고 합니다. 걸으면서 억지로 생각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발걸음에 맡기고 주변 소리에 귀 기울이고 바람을 느끼세요. 발바닥으로 땅을 느끼고 햇살이 피부에 닿는 걸 느끼고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겁니다. 과거 후회도 미래 불안도 아닌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무도 혼자 자라고 새도 혼자 날고 꽃도 혼자 핍니다. 그런데 외로워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자기답게 살 뿐입니다. 다섯 번째,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세요. 현대인은 항상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TV 보거나 핸드폰 하거나 뭔가를 계속 소비합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비움입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어 보세요. 핸드폰도 끄고 TV도 끄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있어 보세요. 처음엔 엄청 불편할 겁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이 근질거리고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달라집니다. 그 비어있는 시간이 실은 가장 충만한 시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덴마크 철학자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현대인은 멈추는 법을 잊었다.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 말이 정확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하지만 정작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멈춰야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이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나를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 자신과 대화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혼잣말은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거울 보면서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든 일 있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런 말들이 나를 위로해 줍니다. 러시아 심리학자 레프 비고츠키는 혼잣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혼잣말은 자기 조절 능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혼잣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어른도
혼잣말이 필요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시니어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격려하고 내가 나를 다독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네. 고마워.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하루 잘 살았어. 수고했어. 이런 작은 말들이 쌓이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대하는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7번째,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세요. 오늘은 이 책 10페이지 읽기. 이번 주는 새로운 요리 하나 만들기. 목표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크게 잡으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면 성취감이 생깁니다. 내가 뭔가 해냈다는 느낌, 그게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달력에 체크 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목표 달성한 날에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달력을 보면 뿌듯합니다. 이렇게 많은 날들을 잘 살아냈구나. 목표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화분에 물 주기, 오늘 이불 햇볕에 말리기, 오늘 동네 한 바퀴 걷기.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8번째, 새로운 걸 배우세요. 나이 들어서 새로 배우기 어렵다고요? 천만에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걸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긴다고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요. 악기, 외국어, 그림, 춤, 뭐든 관심 가는 걸 시작해 보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오늘과 어제가 달라지는 느낌입니다. 어제 몰랐던 걸 오늘 알게 되는 기쁨. 그게 바로 성장입니다. 70, 80이 돼도 우리는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배움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9번째, 봉사를 시작하세요. 혼자 있어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봉사는 그 연결고리입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기, 복지관에서 식사 배식하기, 공원에서 환경 정화 활동하기.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걸 느낄 때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행복도가 40% 높다고 합니다. 남을 돕는 게 사실은 나를 돕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하기. 이런 작은 실천이 나와 세상을 이어줍니다. 10번째,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감사를 찾다 보면 삶의 관점이 바뀝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던 시선이 있는 것으로 옮겨갑니다. 미국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는 20년 넘게 감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은 우울증이 낮고 행복도가 높고 수명도 길다고 합니다. 감사는 공짜 약입니다. 부작용도 없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노트 한 권 준비하고 매일 3줄만 적어보세요. 한 달이 지나면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내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11번째, 자기만의 공간을 만드세요. 집 안 작은 구석이라도 좋습니다.
거기를 온전히 나만의 공간으로 꾸며보세요. 좋아하는 사진을 걸고 편한 쿠션을 놓고 좋아하는 책을 쌓아두세요. 그 공간이 나의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힘들 때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안전기지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안정감. 그게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공간이 좁아도 괜찮습니다. 창가 작은 자리, 거실 한 구석, 어디든 좋습니다. 거기가 나만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12번째,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는 겁니다. 젊었을 때 내 모습, 아이들 어렸을 때 모습, 부모님 살아계실 때 모습, 추억을 되돌아보는 건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통합하는 작업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말했습니다. 노년기의 과제는 자아 통합이다. 내 인생을 돌아보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잘한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게 내 인생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인간이니까요.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많이 가진 데 있지 않고 적게 원하는 데 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부유한 사람이다. 친구가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할 줄 알면 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느끼면 됩니다.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나온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 혼자 있는 상황을 외로움으로 볼 것인가, 자유로 볼 것인가. 그건 선택입니다.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2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몇 번을 실천하실 건지 숫자로 남겨주세요. 1번, 3번, 7번,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일주일 뒤, 한 달 뒤, 다시 댓글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 다른 분들에게도 영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60 넘어서 친구가 없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깨달은 겁니다.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유일한 시간이다. 무리 속에선 나를 잃지만 고독 속에선 나를 찾는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혼자일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를 만끽하세요.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 평화가 중요합니다.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친구가 많든 적든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평온한가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아내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혼자여도 친구가 적어도 여러분은 이미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완전합니다. 더 나아질 필요도, 더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